로봇이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을 점령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희곡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냐. 사람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 작은 틈새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구조한다든지, 손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손을 움직이실 수 있게 되고요. 로봇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부드러운 재료, 유연한 재료를 써서 로봇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상용화까지 해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조규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게 로봇인데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로봇이라는 단어는 1921년에 카를 차페크라는 분이 쓴 희곡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어로 일한다, 노예라는 그 뜻을 가졌는데요. 그런 그 뜻에 걸맞게 그 로봇이 나오는 이 카를 차페크의 희곡, 로봇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희곡에서는 로봇들이 처음에는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고요. 그러다가 늘상 많은 로봇이 나오는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봇이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희곡입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부터 인간에게는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냐에 대한 그런 화두를 처음부터 던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돼서 공장에 들어간 거는 1960년대 로봇의 시초인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을 통해서인데요. 이 로봇은 로봇 팔로 공장 같은 데서 작업을 보조해주는,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일상화돼서 공장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이 영상에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을 조립을 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조립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부엌 한가운데다가 놓고 부엌에서 로봇이 빵에 버터를 발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로봇 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로봇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실제로 이런 로봇이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60년대에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꿈꾸면서 로봇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왔고, 지금도 이 로봇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귀찮아하는 그런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 로봇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들어가 있는 이 로봇들은 되게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 그리고 큰 힘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로봇들의 특징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저희는 이걸 정형화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structured environment,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로봇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로봇의 발전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점점 이제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로봇, 공장 밖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모바일 로봇들이 70년대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제대로 상용화돼서 들어간 것이 아이로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팩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팩봇은 처음에 이제 이라크 전쟁 때 군인들을 대신해서 위험한 장소에 군인 대신 들어가서 미리 정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폭발물을 대신해서 해체해 준다라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의 이름이 왜 팩봇일까요? 이 로봇은 사람이 백팩에 짊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로봇을 짊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군인들이 로봇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짊어지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작 이제 필요한 때에 그거를 내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로봇의 사용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되게 일찍 간파를 해서 이런 데 녹여 넣었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 팩봇은 되게 많이 활용이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서비스 로봇을 개발을 한다,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서비스 로봇은 무엇일까요? 예, 청소 로봇이죠. 그래서 청소 로봇이 아마 지금도 많은 집들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런 로봇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장에 들어갔을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소기 로봇의 시장을 개척한 그 회사는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MIT의 런니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만드신, 제자들하고 만드신 창업한 회사죠. 그래서 많은 로봇들이 대부분 창업한 그런 회사들에서 나왔는데 이 룸바라고 하는 청소기 로봇의 특징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봇은 처음에 이 청소기 로봇을 내놓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놓았느냐? 남자들이 부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야? 했을 때 200불. 그러면 한 200불짜리 청소기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주 싼 청소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로봇이 저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대의 가격으로 출시를 먼저 해서 시장을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청소기 로봇 시장의 반 정도를 여전히 잡고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청소기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다양한 청소기 로봇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은 뭐 10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청소기 로봇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기술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붙고 점점 더 많은 기술들이 붙으면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로봇들보다 더 잘 청소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물걸레 청소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점점 이런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90년대 이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많이 보이는 서비스 로봇은 수술용 로봇이죠. 이 수술용 로봇을 생각을 해보면 의사를 도와줘서 수술을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의사분들도 많이 반발을 했었다고 해요. 아니, 로봇으로 수술한다고?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있었지만 이 로봇을 이용을 하면 의사도 좀 더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고 앉아서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편하게 수술도 할 수 있고 되게 정교한 부분을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나는 크게 움직이지만 로봇은 작게 움직이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강경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손목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툴이 잘 없는데 이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손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수술용 로봇이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은 의료계에 되게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 하나가 텐던 드라이브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텐던 드라이브는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로봇을 조작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사실 로봇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케이블을 써서 로봇을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다빈치라는 로봇인데요. 여기에서는 케이블을 썼습니다.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교체를 하게 만들었죠. 카트리지를 만들어서 계속 교체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런 교체 물품을 사게 만들어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었고 그런 기술적인 난제도 극복을 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이 이미 6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게 우리 수술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오히려 이런 수술 로봇을 안 가지고 있는 병원은 첨단 병원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들어서고 이러면서 사실 90년대 말 사실 그 로봇에 어떻게 보면 많은 로봇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가 정말 예전부터 많이 됐었습니다. 보행하는 그런 로봇들. 90년대가 사실 로봇에 있어서는 암흑기라고 해요. AI도 AI 윈터라고 하는 20년 동안의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최근에는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로봇도 90년대에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안 되는 기술이야 라는 되게 절망적인 그런 뷰들이 많이 있었는데 90년대 말을 넘어서면서 혼다에서 이제 아시모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딱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휴머노이드가 가능하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활용되던 로봇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정형화되어 있는 환경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면 이런 정형화된 환경이 아닌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다 작업할 수 있는 로봇 그런 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방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생체무사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사람도 갖지 못한 그런 특성 벽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날갯짓을 이용해서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생체무사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봇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형화된 환경에서 점점 더 비정형화된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호작용을 위한 패러다임의 진화가 바로 로봇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로봇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도 항상 걸리는 이슈가 이런 비정형 환경.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로봇에 있어서 그런 비정형 환경,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난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도 로봇 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드론 시장 자체가 매우 커져 있는데 이 드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비정형 환경인 거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오히려 3차원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드론이 개발이 됐었는데 이 드론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는 DJI라는 곳에서 카메라를 달아서 드론을 이용하면 멋진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좀 더 좋은 멋진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시장을 매우 확대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7조, 8조를 넘어가는 그런 전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근로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그 대수 기준으로 해서 매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항상 2위를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되게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정말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야, 우리는 사람을 대체할 로봇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이유는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한 10% 미만이라고 하고 대부분 동남아 같은 데서 인력 수요를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인력을 대체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이 로봇 대수를 늘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수로 봤을 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로봇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중국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런 저임금 노동력이 많은 나라를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조차도 수많은 로봇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특히 그런 3D 업종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건설 현장, 조선소 아주 비정형화되어 있는 환경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적응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센싱. 시각으로 센싱을 할 수도 있고 촉각으로 센싱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주변 상황을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센싱 기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 논리적으로 센싱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논리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실제로 액션을 하는 그래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크게 센싱과 리즈닝 그리고 액션 이렇게 3가지 기술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건설 현장, 조선소 현장 이런 데에서 사람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기술이 개발돼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도 건설 현장, 조선소에서도 많은 인명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주창을 한 분이 있는데요.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러니 브룩스라는 전 MIT 교수님께서 협동 로봇을 만드는 리띵크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서 그때 무엇을 주창했었냐면 Bring manufacturing back to America. 우리가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면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로봇 기술이 필요하냐? 사람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리띵크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협동 로봇을 막 주창을 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3년 전쯤에 폐업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자체는 매우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을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산업 로봇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이 작업을 하죠. 하지만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이 협동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자동화를 못했었던 것들을 자동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야가 물류 현장인데요. 이커머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물류가 매우 활발해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존에서도 이런 물류 현장에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을 키바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매우 간단한 그러면서도 여러 물품들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키바 시스템의 현장을 보면 로봇을 실제로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작업하던 환경에 그대로 로봇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을 집어넣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물류 현장에서 더 많은 로봇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효율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부족한 인력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빙 로봇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빙 로봇도 개발은 예전부터 이제 됐었고요. 그 중에 이제 호텔 서빙 로봇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호텔 서빙 로봇을 개발하던 분들이 아직 시장이 열리기 전에 했었던 말들이 저는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요. 우리의 이 서빙 로봇은 단순히 그냥 인력을 대체해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아니다. 호텔에서 뭐 수건을 갖다 주세요 하면 수건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인력들은 대부분 매우 저임금 노동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면 그만두고 뭐 무단결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 비용만 한 전체 비용의 20% 정도가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것이 이런 로봇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런 노동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아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서빙 로봇의 대표 주자인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는 이 로봇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집중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을 다시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로봇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리를 이용해서 돌아다닐 수 있고, 다리를 이용해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험한 환경, 평지가 아닌 곳에서도 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활발히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로봇을 빠르게 개발하는 영상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에서 이런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 발표회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었던 게, 발표를 하면서 뒤에 하나하나 기술들에 대해서 액추에이터 기술, 내비게이션 기술, 센서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테슬라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이 필수적일 거고, 그런 것들의 기술의 총화가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는 걸 통해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그런 인재들을 이 인재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이제 로봇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이 사족 로봇인데요. MIT에서 미니치타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정말 멋진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이 사족을 이용을 하면 여러 험한 환경들을 다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화된 환경에서 쓰이기 좋은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MIT 미니치타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 많은 나라 여기저기에서 이런 작은 사족 로봇 개발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상용화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좋은 유스 케이스를 발견하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로봇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 다시 한번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로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연한 재질을 써서 만드는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하면 매우 단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재료 자체를 되게 부드러운 재료, 유연한 재료를 써서 로봇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유연한 소재를 써서 로봇을 만들게 되면 환경에 좀 더 적응하기 쉽고, 그리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프트 로봇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화 지능 또는 Embodied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체화 지능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로봇들은 모든 것이 다 단단한 재료로 되어 있고, 항상 움직임을 만들기 전에 물건을 잡기 전에도 항상 센싱을 통해서 정확한 환경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리즈닝을 해서 내가 어디를 잡아야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이후에 미세한 제어를 통해서 물건을 잡는다면, 이런 체화지능을 통해서 물건을 잡는다던가 환경에 적응적으로 한다 이럴 때는 별도의 센싱 같은 거 없이 유연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잡을 수 있고, 그 물체를 잡은 다음에 강성만 바꿔도 이런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아주 미개한 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험지를 매우 잘 극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로봇을 따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게 로봇이 더 적응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생체 모사를 통해서 유연한 재료를 써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생체 모사 로봇이라는 것을 주창을 하고 많이 관여를 하신 분이 버클리에 있는 바풀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연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카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패할 것이다. 왜냐? 자연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연의 원리를 최대한 뽑아내서 그 원리를 활용을 해서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제어적인 측면, 이런 센싱하고 리즈닝하고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바디 파트, 몸체에다가 주어야 된다. 그래서 체화지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체화지능이라고 하는 Embodied Intelligence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창한 롤 파이퍼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행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내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체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재료의 특성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Embodied Intelligence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 로봇들이 이러한 체화지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센싱을 최소화하면서 특별한 계산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물건을 잘 잡을 수 있고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화지능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로봇을 만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변신을 하는 바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연한 재료를 써서 바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바퀴가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하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가지고는 실제로 로봇이 상용화되고 쓰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접한 게 종이접기라는 기술을 접했습니다. 종이접기를 활용을 하면 매우 복잡한 구조물을 하나의 재료를 이용을 해서 다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간단한 제어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변형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종이를 접어서 바퀴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종이를 접어서 바퀴가 변형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였죠. 하지만 실제 종이를 활용을 하니까 찢어지기 쉬웠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계속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폴리머를 활용을 하다가 천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질긴 천을 활용을 해서 찢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천을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바퀴가 변신하는 그런 소형 로봇을 만들어서 이 소형 로봇이 작은 틈새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구조한다든지 이런 때에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런 로봇을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소프트로봇 그랜드 챌린지라는 곳을 나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좀 더 대형화된 로봇을 만들었고, 이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왔더니 이게 이제 언론에 나갔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 타이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를 실제 차에 넣을 수 있겠느냐, 실제 차 타이어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타이어 회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다 접목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차량에 넣을 수 있는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천, 여러분들이 타이어 하면 모든 것이 고무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타이어에도 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지만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실제 차량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바퀴를 만들어서 실제 이 바퀴 하나가 1000kg, 약 1톤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차량에 장착을 해서 시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준 거는 뭐냐면 종이접기라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공학에 접목을 해서 접히는, 변신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차량에도 탑승을 하는 그런 저희가 시도를 보여줬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떠오르시는 게 아마 아이언맨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나는 로봇이 날 떠먹여주는 게 싫다. 나는 내가 직접 떠먹고 싶은데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 손을 쓸 수 있는, 손을 보조해주는 로봇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많은 그 손을 보조하는 로봇들이 되게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우 벌키하고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로봇을 벌키하게 만들까? 왜 이렇게 크고 무겁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로봇 하면 기본적으로 로봇에 어떤 프레임,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에 틀을 붙이게 되면 워낙 사이즈도 커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한번 이 프레임을 없애고 로봇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연한 재료만 사용을 해서 천 같은 것들만 사용을 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로봇을 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아직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단어도 아직 안 나와 있을 때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점차 지금은 이제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장갑 형태로 로봇을 만들어서 손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 장갑을 착용을 하면 손을 이제 움직이셔서 이런 물병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생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천이 아닌 폴리머를 활용을 해서 로봇을 만들면 위생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폴리머를 활용을 한 그런 엑소글로브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글로브를 착용을 하게 되면 손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손을 움직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웨어러블 로봇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분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언제 내가 이 손을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의도를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체 신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근육에서 신호를 딴다든가 뇌에서 신호를 따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기술이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신호를 받아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관찰을 통해서 의도를 인식하는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팔을 움직여서 뭔가 뭉채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손의 동작을
웨어러블 로봇의 동작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 즉 옷처럼 입으면서 신체를 증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동을 하기 위한 모터가 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힘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들을 넣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옷처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아예 모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주변에 내가 느끼는 어떤 탄성을 바꿔줌으로써 허리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허리 방지용 웨어러블 수트 같은 것들을 개발을 저희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AI의 시대이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지금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면 물리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인 접촉, 뭔가 실제 작업을 한다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라든가 배달을 한다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창작을 하는 영역에서 인공지능들이 엄청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로봇을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오는 어떠한 로봇들,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 나오는 로봇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로봇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룬샷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룬샷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이런 창조적 괴짜들이 만든 혁신적 발명품이 이런 과학기술과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혁신적인 발명품을 개발하는 그런 그룹과 기존의 영역을 지키는 그 그룹 간에 상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대신에 그 두 그룹 간의 협조와 피드백이 잘 오가도록 하는 그런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로봇 쪽에서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데에도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있고요. 미시간에도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에 많은 이제 로봇 인스티튜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발명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혁신적인 것을 하는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과 기존의 영역이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런 동적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외국에서는 로봇 쪽에서는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우리나라에서도 K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좋은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